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드디어 근현대사 출발합니다. 보통 학자들에게 근대 출발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다. 아니다.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가 폐지되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수험 한국사를 공부할 때, 아니 이제는 한능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옛날 근현대사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근현대사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라는 인물 한 명이 권력을 잡고 나면서 그 이전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고종의 아빠, 원래 대원군은 왕의 아빠를 칭하는 표현입니다만 조선란 나라에서도 왕의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상식적으로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왕이 아닌데 자식이 왕이어서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대원군 칭호를 받았던 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살아있는 대원군이 바로 흥선 이하응이고, 이 흥선 이하응이 하나의 시대의 구분점이 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원군 그러면 니꼬르 이하응, 어우씨, 일본말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칠판 수업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냥 가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연표가 그려질 겁니다. 이쪽 근현대사와 저쪽 정근대사,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정근대사의 공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근대사 강의할 땐 제가 연도를 강조하지 않았죠. 왕조 흥망성쇠, 몇 년의 나라가 건국되었고 몇 년에 망했냐 정도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현대사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도들을 이제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약 140년의 역사를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연도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대원군 잡겠습니다. 보통 이론 강의에 대원군 이야기를 하면서 흥선 이하응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상가집계 막 이런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흥선 대원군, 여러분 대원군의 업적은요 크게 왕권 강화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켜요. 왜 지금 칠판으로 수업하냐면 연표를 그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검정 배경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권 강화책 하면 저 앞에 신문왕부터 기억나야죠. 신문왕이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진골기족을 숙청합니다. 김흠돌 모반을 진압하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부를 혁파했다. 고려 광종은 개국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면서 노비 안건법 시행하고 과거제 시행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은 권문세족 숙청하면서 전민변정사업 실시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은 공신과 외척을 실시하면서 육조 직계제 시행하고 기억나십니까? 영조, 종조가 나름 왕권 강화하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특히 정조는 노론 벽파를 제거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시 대원군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해야 돼. 누굴 작살내야 되겠습니까? 안동, 김씨를 축출합니다. 여러분, 안동, 김씨를 작살냈다는 건 다른 말로 세도 정치를 종식시켰다. 19세기 전반기 순조, 헌정, 철종 3대 60여 년간 세도 정치가 바로 흥선 대원군 시기에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도 정치기에 매감 매직이 성행했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매감 매직을 금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던 과거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과거 제도를 다시 살려내면서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올걸요. 대원군은 비변사를 작살냅니다. 비변사를 작살내고 무엇과 뭐를 부활시키냐면, 원래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가 의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삼군부가 있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부활시킵니다. 이게 왜 왕권 강화냐? 원래 비변사는 여러분 처음 만들어질 때 임시군사기구로 중종 때 삼포회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임시군사기구였습니다. 명종 때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군사기구인데 임진왜란 이후 최고 합작기구가 되면서 정승판서들이 다 비변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해버립니다. 물론 판서들이 다라고 했습니다만 공조판서를 제외한 5명의 판서, 정승, 대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를 장악하는 문신관료들이 군사문제 기구 담당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원래는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이 문신관료들이 군사권까지 챙겨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문신관료는 의정부에서 정치만 이야기해.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장군들은 상군부에서 군사 문제만 논의해 왕과 문신 관료들은 정치만, 왕과 장군은 군사만, 쉽게 왕권이 군사권을 챙겨가는 겁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경복궁을 다시 만듭니다. 와,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하는 과정에 나라 돈이 부족하니까 양반들 돈 좀 내줄래 하고 원납전이라는 걸 강제로 징수합니다. 원하는 만큼 납부하거라. 원납전. 알아먹으실 수 있죠. 원자하고만 썼습니다. 고가의 화폐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평통보가 1이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최고 화폐가 지금 현재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인데 갑자기 광개토대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500만 원짜리 화폐가 나온 겁니다. 500만 원짜리 화폐가 나오면 여러분 만 원짜리, 특히 1000원짜리는 이제 돈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고가의 화폐가 나오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500만 원 들고 택시 탔는데 기본요금 나와버리면 택시기사가 택시를 남겨드릴 거예요. 차라리 택시를 가져가세요. 그렇잖아. 499만 얼마 남겨줘야 되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출 촬영이고 앞에 학생들도 없고 진짜. 그래서 당백전 남발로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합니다. 농민들 힘들어 죽겠다라고 농민들도 그만큼 노역에 동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 타령 같은 노래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는 대웅군에게 가장 고마워야 하는 게 경복궁 중건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경복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웅군이 경복궁을 만들어준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대웅군 입장에서는 이 경복궁을 만드는 과정에 양반들에게 원납전을 걷고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면서 조선 지배층에게 비판받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농민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지지도 잃게 된다. 그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제가 뭐 지금 수능이나 공무원에서 강의했으면 이것만 갖고 한 30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꼭 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전을 만듭니다. 법전이 대전 회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조 법전 뭐였습니까? 대전 통편. 그 다음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이거 조두순이 만듭니다. 조두순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대전 회통 육전절에보다도 대전 회통이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굳이 지금 제가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민생 안정책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되면 백성이 그만큼 국가에 세금 내주고 그럼 국가 재정이 확보되면 왕권은 강화되니까 역시 왕권 강화책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좀 쪼개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도 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했잖아. 근데 대웅군이 이 삼정을 개혁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삼정이 뭐냐면 토지에 대한 문제 전정이 있었고요. 황국제의 고리대와 환정이 있었고 그리고 군역에 대한 폐당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역 문제 해결하려고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군정에 대한 폐단은 이 시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도정치기 공부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세도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했다 기억나시죠? 그 삼정을 완전히 개혁해낸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 뭐해서요? 양전사업합니다. 양전사업.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의 양전사업, 광해군의 양전사업, 흥선대원군의 양전사업. 양전해가지고요 숨어있는 토지 은결을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국가에 보고하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숨어있는 토지 숨은 자 은결을 찾아내서 세금을 붙였다. 그 다음 여러분 호포법. 군포 낼 때 거의 농민들만이 군포에 부담을 졌죠. 1년에 2필씩 군포 내게 했던 걸 영조가 균역법 시행해서 한 필만 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균역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건 부족해진 세금을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결작, 토지 일결당 이두, 결작, 선무, 군가부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근데 영조가 실은 균역법 시행하기 전에 아니 양반들도 좀 군포를 내게 하자. 군포는 누구나 똑같이 낼 수 있도록 하자. 남자들이면 다 낼 수 있도록 하자. 호포법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호라는 건 이건 집호자죠. 집집마다 군포를 걷겠다는 거죠.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면 양반도 집이 있으면 군포 내는 거고 노비도 집이 있으면 군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등 과세 실현하려고 했던 걸 영조는 실패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성공합니다.
대용군 업적으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호포법 실시라고 보면 되겠네. 균등과세 실현입니다. 그 다음 제가 분명히 이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 사창제. 세종대왕도 사창제를 실시했지만 세종의 사창제보다 대용군의 사창이 훨씬 시험에 잘 출제된다. 회사 사자, 창고 창자. 그러니까 황곡제도가 뭔지 알죠?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이걸 춘대춘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말 그대로 향촌 자치에 맡기자. 그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원군의 민생안정책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대원군이 또 뭐 합니까? 서원도 철폐합니다. 정근대사에서 서원 철폐했던 영조 기억나십니까? 영조가 100개 정도 서원을 철폐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서원만 600개 서원 중에 47개 남겨놓고 전부 다 국가재산으로 환수시켜버립니다. 사액 서원에 대한 서원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한다라고 하니 막말로 서원을 기반으로 삼고 동네에서 내가 양반 인내하고 목소리 높이고 살았던 유생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가장 유생 숫자가 많았던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유생들이 왕에게 복합상수하겠다. 복합상수가 뭔지 아십니까? 경복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쳐가셔 주시옵소서 시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막 삼남지방의 유생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흥선대원군이 저 유생들의 한강 도하를 막거라 하고 한강의 나룻배를 싹 치워버립니다. 한강의 나룻배를 싹 치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용군 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서원은 선현 먼저 살다 간 훌륭한 유생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하물며 도적이 숨어 살아서야 되겠냐. 와, 조선의 양반들 유생들을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왜 이런 위정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왜 이런 왕이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런 말 하면 와 대통령직 이거 진짜 쉽지 않을걸요? 기독교인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불교 비판하면 스님들 그냥 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요 다종교 국가예요. 조선은 유교가 국교입니다. 공자가 거의 신급 대접을 받는 나라 아니야.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백성을 힘들게 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 서원을 철폐했고 서원 중에 충북 괴산에 화양서원이 있습니다. 화양서원에 명나라 만력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신종을 모시는 그 사대를 상징하는 묘가 있었는데 이 만동묘까지 혁파했다는 거. 대용군이 이런 이야기하면 길어지긴 합니다. 왜 대단하냐? 60년간의 세도 정치를 끝냈습니다. 매간매직을 금했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00년 동안의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였던 비변사를 작살내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이 비변사 폐지 정말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300년간 없었던 조선의 법궁,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창덕궁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복궁을 다시 재건했다. 이거 너무 큰 업적이죠. 법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영조석대전, 정조대전통편, 그 다음 흥선대원군 대전회통 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특히 호법법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창제도 많이 출제합니다. 서원철폐 많이 출제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은 참 대단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그리고 실제로 대용군 집권기에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 고종의 왕권 강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개혁이었다는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바로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근대화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역사적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 받고 이제 문제도 바로 이렇게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근현대사 62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과 민생안정책, 즉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업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이쪽 파트 역시 비하인드 스토리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서 이쪽 파트 제가 재밌게 강의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공부 시간을 한번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선후관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앞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한번 암기해 보세요. 병재, 병, 오신척 이거 되죠? 병재병, 오신척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쪽 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병인양요와 양요가 뭔가요? 서양할 때 양자입니다. 요가 소요할 때 요자예요. 그러니까 서양 당시의 양키들의 소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미양요. 결과적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제 개념서에는 병인박해에 대한 시대적 배경, 뭐 러시아가 연해주를 베이징 조약으로 할양받고 이래저래 막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왜냐하면 당시 대용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갑자기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니까 우리 저 함경도 두만강과 국경을 맞닿게 되고 러시아 아이들이 말 타고 두만강이 원래 강폭이 적거든요. 첨벙 건너오니까 러시아 아이들이 무섭거든. 왜냐면 키도 크고 막 말투가 또 싸나운 러시아가 막 스파시바, 자이코프스키 막 그러잖아요. 효도르 러시아. 그러다 보니까 흥선 대용군이 조금 말투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 앙리, 지단, 주댐 프랑스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바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정 척사가 조선의 유생들 위정, 성리학만을 지키고 척사, 사강을 배척하려는 근데 이 당시 위정 척사가들이 가장 견제하는 건 서학이었거든요. 대용군이 서학을 지금 인정하고 천주교 신부들의 포교활동을 특히 프랑스 신부들의 포교활동을 허락하니까 유생들이 흥선대용군에게 시발시발 하게 되니까 대용군이 유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지지하겠니? 그러니까 유생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천주쟁이만 죽여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대로 죽인지 보여줄게. 그게 병인 박해입니다. 아, 이 배경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다 이야기했네. 이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9명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망나니가 칼춤 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썰어서 죽여버려요. 3명의 신부가 살아 도망갔는데 그중에 니델란 신부가 북경의 관문 텐진 거기에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장미 제독이 주둔하고 있었거든. 그 장미 제독한테 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프랑스 제국의 신부를 9명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로즈 제독이 뚜껑 열리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럽에서 그 신분 구조상 왕 바로 밑에가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로즈가 청나라에게 따지고 청나라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럼 내가 알아서 조선 혼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병인 박해 때문에 물론 병인 박해 때는 조선인 신도도 8,000명이나 처형당합니다. 프랑스가 공격해 오는 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됩니까?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 프랑스 로즈 제독이 침략해 옵니다. 뭐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싸웠다 이런 것보다도 양헌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이 정족산성을 차지하고요. 프랑스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무려 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6명인가 7명을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승리죠.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당시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가 강화도에 불 지르고 금은보화 약탈하고 특히 당시 강화도에는 왜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잠시 규장각을 처음 설치했던 건 정조죠. 근데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궁궐 밖에도 외 규장각이 있었고 그 외 규장각에 조선 왕실 의궤가 있었는데 이걸 들고 가버린 게 바로 병인양요다. 그래서 양헌수의 정족산성 전투를 기억하시고 이 병인양요 때 외 규장각 문서 약탈당했다. 외 규장각 문서는 뭐다? 왕실 의궤였다. 외 규장각 문서를 약탈당했다. 왕실 의궤인데 이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장난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지심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데 이것도 프랑스에 있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부영사관이 돈을 주고 사간 거기 때문에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왕실 의궤 외교장각 문서를 우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2011년에 임대로 돌려받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황현필 한국사 유튜브에서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임대로 이거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까지 왔다가 당시 평양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집니다.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는데 이게 불태워지고 이게 1866년인데 그걸 핑계로 5년 후에 침략이 왔던 게 뭐냐면 신미양요예요. 그러니까 병인양요의 배경은 병인박해고 신미양요의 배경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침략해옵니다. 강화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광성보 전투가 거의 대부분 시험에 기출되는데 이때 광성보 전투는 어제연 장군이 지킵니다. 이때 어제연의 장군기를 미국에게 빼앗겼다가 2007년에 우리가 역시 임대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양원수의 정족산성 전투는 병인양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는 신미양요. 솔직히 원사이드 게임이었죠.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다. 우리는 350명 정도 전사당했고 미국인은 3명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 너무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야 미국이 아니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사과를 받는다거나 이 나라 통상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그게 신미양요예요. 근데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척화비의 비문은 병인년에 짓고 비석은 신미년에 세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비전, 즉화, 싸우지 않자는 거고 화해하자는 것이고 주화는 매국이다. 주화, 매국까지. 그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병제병, 오신척. 결과적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물어볼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면 병인양요는 어떤 나라가 침략했다고요? 그거 잡아주세요.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뭐 초지진, 덕진진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미양요니까 미국이다. 미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는 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대용군의 업적, 왕권 강화책과 민생안정책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65년에 완공되었고 71년에 호포법이 실시되었고 71년에 서원 철폐됐고 제가 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 파트는 연도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연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병인년이 66년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66년이고 병인 양요도 66년입니다. 1월달, 7월달, 9월달, 월까지 써봐야 여러분 좀 의미 없죠? 근데 오펠트 도굴 사건은 뭐냐? 미국인 젠킨슬라는 상인이 독일인 오페르트 도굴꾼에게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을 해달라. 그래 뼈만 가져다 주면 부장품 네가 다 가져라. 그 젠킨슬라는 미국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뼈를 가지고 조선과 통상 교섭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역시 제 황인프랑스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제가 사진 자료도 있죠. 충남 덕산의 남영군 묘를 가봤습니다만 진짜 제 눈으로 볼 때도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68년이었고 신미양요 71년, 척합이 71년 순서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제병, 오신척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만 비교하세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근현대사 벌써 3번째 시간 개양 이야기 가는데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이야기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처음으로 이제 연표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73년까지 정확히 10년 동안이 대원군 집권기였습니다. 여기가 대원군 집권기예요. 이 대원군 집권기에 엄청나게 많은 왕권 강화책과 민생안정책 알고 계셔야 되고 연도를 여러분이 2개를 잡으셔야 된다라면 여기 66년인 바로 병인년, 병인년의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병인양요. 71년에 신미년, 신미양요가 있었고 척합이가 세워진 해죠. 근데 여러분 고종이 이때 12살의 왕이 됐을 때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고 고종이 15살에 민비와 결혼합니다. 민비는 16살이었습니다. 이때 왜 민비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역시 제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이 22살이 됐어. 그런데도 지금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특히 이 대원군과 사이가 벌어진 민비 입장에서는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비는 23살이었겠죠 이때? 이 민비가 누구랑 손을 잡냐면 당시 총망받는 유생이었던 최익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죠.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종친 대표 주자가 지금 흥선대원군이지 않습니까? 대원군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네 아들 다 컸는데 네가 언제까지 정치를 할 거니? 그래서 여러분 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면서 고종의 친정체제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말이 고종의 친정체제지 막상 흥선대원군이 날아가니까 민씨척족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걸 민씨척족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죠. 그래서 벽인양요와 심리양요도 있었지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10년간 집권하고 있는 정중앙인 1868년에 우리 한국사는 아니고 세계사에 가까우니까 뭐 연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므로 인해 조선의 근대화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비가 권력자가 됐습니다. 민비는 외교 정책의 기조를 뭔가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너무 중요한 연도죠.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되니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포인트는 강화도 조약이지요.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이 일본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에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천황 도장을 박아가지고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 외교 문서가 좀 건방져 조선을 신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막 찢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내부 군부 강경 세력은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을 주장했지만 당시 젊은 이토 히로부미 외국에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신개화 지식인 계층이었던 이토가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선을 개항시키자. 그래서 포함 외교, 한포 외교라고 하죠.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후진국에게 포의 사정거리를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주면서 이제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개항을 시키는. 그래서 그 포함 외교, 한포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운요라는 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역시 서양 아이들한테 이 배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봐서 만든 배인데 이 배가 우리나라 강화도 바로 아래 지금의 공항 있는 영종도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초지진에서 운요호를 먼저 선제 공격했으나 우리가 쏜 포는 바다 위에 퐁당퐁당 빠졌고 운요호가 너희 조선이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했네 하고 완전히 초지진을 박살내버리지요. 그래 놓고 나서 야 전쟁 게임도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개항할 거야? 아니면 전쟁할 거야. 그게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1875년입니다. 바로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화도 조약 우리 조선 신헌과 일본인 구로다 사이에서 체결한 조약입니다. 1876년이고요.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 이 76년이 병자년이어서 병자수호 조규라고 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진다. 근데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그쵸 있죠. 지금 보시면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당시 국제사에서 조선은 청해 속국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해 간섭을 배제하려고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부산은 경제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고 원산은 군사적 목적, 인천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을 개항시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냐? 왜 불평등 조약이냐? 불평등 조약 7관에 보면 해안 측량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리아스식 해안 조석간만의 차도 크고 바다 밑에는 인공위성으로도 잡히지 않는 암초 시스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량할 수 있게 해서 언제든지 한반도 침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 다음 치유의 법권 조선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일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면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 영사 그러니까 일본 외교관이 재판한다. 이거 두 개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수어망사를 공부할 때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어떤 내용이냐. 조일 통상 장정이 76년에 체결됐던 게
83년에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실은 이게 가장 많이 기출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야 되나?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그럼 이것만 가볼게요. 조일 통상 장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일 통상 장정에서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양곡의 무제한 유출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곡의 무제한 유출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당시 일본이 우리와 교역을 할 때 거의 쌀을 사가죠. 그런데 쌀 수출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곡 무제한 유출 이렇게 줄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관료들이 관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진 공산품이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우리 수공업이 다 죽거든요. 여기에 바로 무관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무능해서 잘 몰라서 이런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야 이건 아니다 좀 수정하자라고 하니까 일본 아이들이요 양보를 해줍니다. 그걸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냐? 83년이에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원래 양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인데 양국의 무제한 유출 대신에 알았어 지방 간의 권한으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실제로 방공령이 선포된 건 나중이고요. 관세를 설정해 줄게. 아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 놓고 아니 일제 강점기 넘어가기 전부터 일본이 우리에게 뭐 이득되는 걸 해줬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양보하는 듯이 이렇게 보였죠. 그래 놓고 일본 아이들은 최애국 대우를 가져갑니다. 이게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일본을 가장 은혜로운 나라로 대접한다. 만약에 다른 어떤 나라가 조선에서 이권을 가져가면 일본도 가져가겠다. 이게 최애국 대우라고 해가지고 실은 수험한국사에는 이 변화 과정을 가장 많이 기출합니다. 진짜로 이게 이걸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일본은 양보해 주는 대신에 최애국 대우를 가져갔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강화도 조약 때 불평등 조약은 이거 두 가지인데 최애국 대우를 여기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최애국 대우는 일본이 83년에 가져갑니다. 원래 조일 통상 장정을 다른 말로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일 무역 규칙이고 얘가 조일 통상 장정인데 너무 학생들이 어려울까 봐 이거 조일 통상 장정, 이거 조일 통상 장정 개정으로 말을 좀 맞춰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강화도 조약은 끝내십시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불평등 조약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조선 책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조곤조곤 할 테니까 책을 보십시오. 청나라 사람인 황중센이 일본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황중센이 썼던 책인데 이걸 누가 가지고 들어오냐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황중센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이거 어차피 다음 강에서 수신사들 다 공부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1880년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조선 책략이 1880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조선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지금 우리 조선 책략하고 있어. 조선 책략 누가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 친중국이 들어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중국과 친했잖아. 친일본이 들어가. 결일본이 들어가. 아니 일본과 수교 맺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미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뜬금없잖아.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연미국 해야 된다라고 황중센이 이런 책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중센 입장에서는 조선이 우리의 속방인데 러시아가 부동항 때문에 아니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왔는데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이 한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 한반도는 여러 항구를 욕심내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바다로 진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니 그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라. 조선은. 근데 실은 여기는 일본 견제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아 이러면 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 결일본인데 왜 일본 견제 의도가 숨어 있습니까? 실제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이 조언을 해줬고 미국은 일본에게 야 일본 너희가 조선과 수교하면 우리 미국을 소개시켜줘야 돼 했는데 일본이 모른 척 쌩까버리니까 미국이 야 일본아 왜 약속 안 지키니? 조선과 우리 소개시켜줘야지. 그걸 일본의 외교관 생활하고 있는 청나라 황중센이 알게 되면서 아 미국 양키들아 너희 왜
일본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조선을 소개해달라고 하니 저 조선은 우리 청의 속방인데 우리말 한마디면 너희랑 수교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견제 의도까지 있다. 물론 시험에는 러시아 견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는데 이 조선 책략 유포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영남 만인수 사건이 열려요. 저 뒤쪽에 위정척사 운동에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영남 만인소, 영남에서 10,000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리는데 조선 책략이 들어온 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80년에 가지고 들어왔고 영남 만인소는 81년인데 10,000명의 상소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뭐 개화 정책을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조선 책략 유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뭐냐? 야, 러시아 견제하려고 미국과 수교한다고 할 때 우리랑 아무 지금 나쁜 감정이 없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다시 영남에서 10,000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리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수교를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조미 소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수교가 바로 82년이에요. 자, 미국과 수교하는데도 역시 불평등조약입니다. 여기에 취해복권이 들어갑니다. 불평등조약, 취해복권 들어갑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최국대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국대우를 먼저 가져갑니다. 일본은 83년 조일통상장정을 개정시키면서 가져갔죠. 지워버렸습니다만. 미국이 최국대우를 가져가니까 일본도 최국대우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미국과 수교할 때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 둘 중에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가장 먼저 돕는다. 이건 나중에 을사조약 체결하기 직전에 가스라테프트 미락으로 이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이 배경이었고 미국과 수교하는 데는 조선 책략이 배경이 됐다. 결과적으로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 조선 책략을 쓰면서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게끔 중재를 서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청나라의 소개로 조선과 수교를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 여러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있죠. 여기 그럼 일본은 이제 근현대산 연도 싸움이니까 몇 년의 수교예요? 연도 싸움이에요. 빨리 76년. 그 다음 미국은 몇 년의 수교에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82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독일 83년에 수교하거든요. 근데 크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러시아를 청나라가 소개시킬까 조선에? 러시아는 왕따국인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왕따국이에요. 왜냐하면 시베리아까지 오면서 러시아의 팽창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조선과 직접 수교합니다. 훗날 러시아 공사관이 되는 베베르가 민비랑 친하게 지내면서 직접 수교하게 되는데 이게 84년이에요. 러시아는 직접 수교한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기출되면서 이 세 나라 수교는 연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 모르면 큰일 나겠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병인 양요가 일어난 지 정확히 20년 후인 몇 년에 86년에 수교합니다. 병인 양요가 66년인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벨기에,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 말고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프랑스가 조금 우리랑 늦게 수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는 병인 박해에 대한 불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병인 양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가 1886년에 우리와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권을 얻었다. 이게 은근히 선후관계라든지 시기문제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의 수교가 다 끝난 거예요.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이런 불평등 조약이었다. 76년. 만약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어려우면 그냥 빼버리시고 미국은 조선 책략이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고 고종이 읽고 대신들에게 읽으라고 하고 민중들도 읽게 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했던 조선 책략 때문에 끝내 미국과 수교하게 되다. 원래 시험에 수험한국사는 조선 책략 들어오는 건 80년이고 영남만에서 조선 책략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했던 건 81년이고 그 다음 실제로 미국과 수교했던 건 82년이다. 짠짠짠 이거 선후관계로 원래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 각 국가의 수교, 연도, 러시아는 특히 직접 수교했고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권을 확보하면서 수교했다.
문제가 한번 풀리나 볼까요? 지금 보시면 233페이지의 열강과의 수교에서 러시아의 수교 84년만 줬지 내가 조로 비밀협약이라든지 조로 육로 통상조약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지금 시험에 출제되면 틀리면 되잖아. 그쵸? 100점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대웅군의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강화도주의학 공부했습니다. 강화도주의학 공부하면서 각 국가의 수교를 다 보았기 때문에 연도들 한번 좀 잡아줍시다. 강화도주의학은 중요하니까 이 색깔로 가고 82년 무렵에 미국과 수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84년에는 러시아와 수교합니다. 그리고 86년에는 프랑스랑 수교하면서 천주교 포교권을 가지고 왔죠. 오늘 이 시간에 뭐 보냐면 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이 추진됩니다. 와, 이 80년대 초반인데 84년도까지 이 무렵에 개화정책이 추진돼요. 무슨 정책? 개화정책. 이 개화정책 내용을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1880년대 초반 권력은 지금 누가 잡고 있죠? 민비정권이죠. 민비정권에 추진된 개화정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연표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타이틀 1880년대 초반 민비정권에 추진된 개화정책,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가 나옵니다. 그 총괄하는 기구 이름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통리 기무암은 여러분 이건 진짜 암기해야 돼요. 80년대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고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가 의정부고 그 밑에 6조가 있잖아. 근데 개화만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화문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12사라는 여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결제를 때려가지고 조선에 5군영이 있었죠. 조선 후기 중앙군 또 벌써 기억 안 납니까?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이영. 아니 그런데 나라가 군대가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영이 5개까지 필요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99군대 5군영을 2영으로 축소 개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요. 이 별기군은 아주 상류층 자제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99군인들 2영들이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빵 하고 터져버린 게 이모군란이잖아. 맞죠? 뭐 이게 80년 12월이고 이런 게 81년이고 그건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화 정책에 성공하려면 선진지를 시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누가 건너가냐면 여러분 지금 또 강의하는 거 내용 자체가 이 18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이 한능검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본에는 두 개로 쪼갤까요? 먼저 통신사가 건너갑니다. 내가 미쳤나 봐. 통신사는 조선시대 건너가잖아요. 그쵸? 통신사가 명칭만 수신사로 바뀌어요. 자, 일단 일본에 건너가는 친구들이 수신사가 있는데 수신사가 3번 건너갑니다. 연도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야. 1876년 강화도주의학 때 누군가가 건너가고 그 다음 1880년에 건너가고 1882년에 건너갑니다. 우리 수신사를 1882로 잡았구나. 83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수신사인데 김기수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주의학을 체결하자마자 김기수가 건너가고요. 2차 수신사가 누구냐면 김홍집입니다. 이때 김홍집이 뭐 가지고 들어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고 82년 이모군란 문제 해결하려고 박영효가 건너갑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필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편집하는 시간은 좀 단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강의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본의 조사 시찰단이 건너갑니다. 이 조사 시찰단을 다른 말로 신사 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 얘 진짜 연도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얘 81년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로 신사 유람단이라고 하고 대표가 누구냐면 박정희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종이 개화의 의지를 가지고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해서 이 박정희양을 비롯한 조사 시찰단들이 일본의 산업시설,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몇 개 잡았는데 일본에는 수신사가 건너가고 조사 시찰단이 건너간다라는 거 이 중심 인물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청에는 누가 건너가냐면 청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선사가 건너갑니다. 이 영선사가 청나라 텐진에 가서 무기 제조법 공부하러 갑니다. 청에는 영선사 이것도 연도가 81년이에요.
대표가 김윤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개화정책은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는데 일단 이 정도 내용이, 이 정도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이 구식군인들 이영 아이들이 열받아가지고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불만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영 아이들이 별기군 때려 죽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지금 이 파트는 1880년대 개화정책과 이모군란까지 가니까 여기서 이모군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상적으로 이모군란의 막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모군란만 30분, 40분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도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화정책을 둘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82년에 빵 하고 터진 사건이 뭐라고요? 이모군란이라고. 잠시 개화정책이 중단되겠죠. 자, 이모군란 누가 일으킨다고? 구식군인들이. 그럼 자, 배경 그러면 저 민비 정권과의 개화에 대한 불만, 민비 정권의 무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에는 이영이 화가 난 거야. 뭐에 대한 차별대우?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누가 화가 난 거예요? 구식군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전개 누가 봉기에 구식군인들이, 이때 구식군인들이요 월급을요 13개월치를 안 받아. 월급을 담당하는 새끼가 민비 은한매나 다름없는 민겸호였습니다. 이놈이 선해청 당상관인데 13개월치 월급을 안 줘. 그래서 한 달치를 줬는데 99인들이 월급 달라 그러니까 쌀로 줬는데 쌀에 머리를 섞였단 말이야. 결을 섞어버리고 먹을 걸로 장난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99인들이 그대로 봉기하고요. 이들이 궁궐로 가가지고 민겸호 잡아 죽이고, 민겸호는 잡아서 발로 밟아서 창자를 터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의정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이채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채응을 잡아다가 창을 항문에 꽂아가지고 입으로 뽑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 민겸호와 나라의 총리가 구식군인들에게 맞아 죽는 판국에 민비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비는 도망갑니다. 이때 민비를 놓고 뛰었던 게 축지법의 대가 이용익이고, 이런 이야기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민비는 충청도 장원까지 들어가 숨어버렸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아요? 대원군이 지금 얼마 만에 재집권합니까? 거의 10년 만에 재집권합니다. 이 재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은 구식군인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래저래 해서 민비를 잡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민비가 안 보이니까 민비의 옷가지를 가지고 민비에 대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어디선가 민비가 살아있다는 거 알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숨어있던 민비가 권력을 잃고 살 수 없잖아. 고종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축지법에 내가 이용익을 시켜서 또 알리고, 편지 내용에 영선사로 건너갔던 김윤식에게 부탁하여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세요. 당신과 내가 권력을 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아버지자 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보 아들 고종이 또 마누라가 시킨 대로 김윤식에게 청나라 군대 몰고 들어와. 그래서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3,000병력 몰고 들어가서 청군이 개입해요. 청군이 개입해가지고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모군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99인들이 청나라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후관계, 이 전개 과정을 한능검에서 그 선후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보통 99인들이 봉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모군란이구나, 민비는 도망갔구나,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만에 재집권했고 당연히 개화정책은 중단됩니다. 어떻게 중단이 되냐면 개화정책 통일기임하면 일단 문 닫겠죠. 그리고 이영은 다시 오군영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영선사로 갔던 청나라 무기제조법 공부하러 갔던 친구들은 조기 귀국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개입했고 흥선대원군은 잡혀가고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뭐의 시작?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면서 어떤 놈들이 오냐면 마젠창, 위안스카이, 멜렌드로프 누구요? 마젠창, 멜렌드로프, 마젠창은 재정고문, 멜렌드로프 독일인인데 외교고문, 위안스카이 이 새끼가 와가지고 군사고문 3,000병력을 용산에 주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위안스카이가 3,000병력을 주둔시키고 훗날 창일전쟁 이후에 용산은 일본의 기지가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용산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140여 년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연도
82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결과.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난 99인들과 서울 빈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은 조선 정부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무슨 조약이냐면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제물포 조약에는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더불어 일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게.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경비병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봐. 위안 스카이가 와가지고 3,000병력을 데리고 용산에 주둔하고 제물포 조약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일본군이 이렇게 주둔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일본 군대와 여기 청라 군대가 지금 같이 주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빵 하고 싸울 뻔했던 게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갑신정변입니다. 되나요? 제물포 조약,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해요.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네. 여러분 이거 1882년인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 육지에서 무역하는 약속인데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해 놓고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시장 양화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강화도 조약 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일본 아이들은 개항장에서 간행이정 심리면 4km, 개항장에 4km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청나라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지.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과 동시에 여기에 보면 조선이 청의 속방이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이모군란, 이모가 엄마, 언니, 이모가 제가점에서 사온 조청류가 이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러면 이모군란이 끝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모군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면서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잖아요. 민비가 권력을 잡으면서 개화 정책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누군가를 보내는데 여러분 미국과 수교가 몇 년이야? 82년이죠. 그 수교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절단 보빙사를 보냅니다. 이 보빙사는 83년에 건너가는데 민영익이 대표였고 뭐 홍영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민영익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보빙사가 건너갔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화 기구들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개화 기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화폐 만드는 곳입니다. 전황국. 신문 만드는 곳입니다. 방문국. 글자를 박아. 무기 만드는 곳입니다. 기기창. 특히 기기창은 누가 만드나요? 여기 영선사 일행이 아까 내가 조기 기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선사 일행이 일찍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기기창을 만듭니다. 다시 개화정책 추진하려고 청나라의 무기제협법 공부하러 영선사 일행이 건너갔다가 이모군란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면서 영선사가 조기 귀국했다가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으니까 바로 이 영선사 일행이 이렇게 기기창을 만든다. 이것 좀 잡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우편 사무소는 우정국을 만드는데요. 얘네들은 1883년이에요. 얘네들은 83년짜리들이야. 근데 우정국은 84년이야. 바로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빵 하고 터져버린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초반 추진된 개화 정책, 그리고 이 시간에 이모군란까지 생각보다 지금 2페이지로 파트가 끝납니다만 별표 1세는 5개 중에 3개고 2세부터는 3개 중에 3개잖아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우리 근현대 봐서 대웅군의 왕권정책과 민생안정책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정책 공부하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강화도 조약 공부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그리고 미국과 수교, 러시아와 수교, 그리고 86년에 프랑스와 수교까지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천주교 포교권을 확보했더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80년대 초반 민시정권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된다. 통리기모함은 오근영, 이영,
오근영 이영으로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어졌고, 일본에는 후신사와 조사시찰단, 청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그런 거 암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국, 방문국, 기기창, 우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정국의 사고가 터지는 거고, 미리 여기다 써놓자라면 개화 정책을 중단시켜버리는 오늘 뭡니까? 갑신정변입니다. 그럼 갑신정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개화파, 여러분 흥선대원군 직공계도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개화 그러면 개나리 개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개화는 아니겠죠. 그럼 당시 개화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도모하자, 이게 개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깨인 사람들이 개화 사상가들이죠. 이 초기 통상 개화론자 중에 박규수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실은 이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감사, 개화파이지만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평양 관민들과 함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 다음 오경석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특히 오경석은 해국도지, 영환지략, 해국도지 같은 책에 다 있지요. 오경석 밑에 해국도지 있습니다. 해국도지 같은 세계 지리책을 가지고 오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님을 밝혀냅니다. 오경석의 친구 유홍기가 있는데 유홍기는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역관이고 여기는 한의사대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인이다 보니까 성리학적 신분질서 안에서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화사상가가 된 거고, 이 유홍기는 한의사다 보니까 흰옷을 주로 입는데, 이 유홍기 집에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개화사상을 공부했고, 방금 말씀드린 김옥균이나 박영효 등이 급진개합하고 갑신정변의 주역이기 때문에 한때 백의정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저들에 의해서 초기 통상 개화론이 시작되었다가 개화파가 둘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둘로 쪼개질까요?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기억나시죠? 청나라가 군대 몰고 와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 민씨는 다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고, 마젠창, 멜렌도르프, 위안스카 이런 군사 고문들이 오고 막 했다. 기억나시죠? 마젠창은 재정 고문,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 그런데 이 개화파가 청의 내정 간섭을 둘러싸고 둘로 쪼개집니다. 옹공 개화파가 있고요, 급진 개화파가 있어요. 이 옹공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비랑 친한 사람들,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김홍집이라든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막 이런 친구들. 근데 진짜 일단 이 옹공개파는 뭘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동도 서기에 입각한 개화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개화운동이 양무운동인데, 이건 뭐 중국이긴 합니다만 청나라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주장해요. 이 중체서용이 뭐냐면 중국인의 몸에 서양의 걸 사용하자.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 질서, 가치관, 제도, 종교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이 중체서용을 그대로 우리식으로 만들어낸 말이 바로 동도석입니다. 우리 정신, 질서, 가치관, 제도는 도니까 이건 건드리지 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동도석이 관련 상소가 곽기락이나 아니면 윤선학이나 이런 사람들, 고기자료에 윤선학이나 곽기락이 나오면 무조건 온건 개화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급진개화파는 조금 젊은 소장파 관료들, 아니 이들이 볼 때 청의 양무운동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잖아.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적인 개혁을 하자. 바로 김옥균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김하고만 써도 되겠습니까?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입니다. 다시 이 옹공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자. 청하고만 써도 알아먹겠습니까? 청.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자. 일본의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자라고도 합니다. 둘 사이 안 좋죠. 뭐 급진개화파들 표현들라면 우리가 개화당이고 너희는 수구당이고 우리는 독립당이고 너희는 사대당이라고 하는데, 둘 사이가 좋지 않는 과정 중에 개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겠다. 특히 당시 민비가 당 오전이라는 고가의 화폐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비판했던 김옥균이
내가 일본에 가서 돈 빌려올게요 라고 큰 소리 쳤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차관 도입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갑자기 일본 공사관 다케조란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그냥 죽을래? 우리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700명 있지 않냐? 700명 빌려줄 테니까 쿠데타 해라. 그러니까 김옥균이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짜증냅니다. 장난하니? 지금 용산에는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병력 3,000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너희 일본군 병력 700명 빌려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청나라를 이긴단 말이냐? 그러니까 김옥균을 꼬드겼던 일본 공사관 다케조에가 껄껄껄 웃습니다. 옥균상 하면서 네가 뭔가 잘 모르나 본데 지금 베트남을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중국 청나라는 베트남도 정통적으로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한다. 곧 청푸전쟁이 터질 거다. 청푸전쟁이 발발하면 조선에 있는 3,000 병력 중에 분명히 일부는 빠져나갈 것이다. 베트남으로.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으로 1,500 병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기회잖아. 그래서 김옥균이 자기 친한 동생들 부른 겁니다. 박용효 엄청난 김옥균은 안동 김씨고 박용효는 철종의 사위입니다. 왕의 부마 왕의 사위야. 그 다음 홍영식은 아빠가 영의정이야. 서재필은 식년식 급제자야. 조선 접수하자. 목숨 걸어야 돼. 콜한 거죠. 어디서 거사할까? 곧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니 사람들 많이 술 처먹을 거 아닌가. 그때 우정국에 불 지르고 온고기아파들 칼침 놓자. 권력을 잡자. 이게 바로 여러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 갑신정변인 겁니다. 갑신정변이에요. 이모군란은 1882년,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방금 배경을 다 설명했네. 배경을 이걸 써야 됩니까? 이해하시면 되지. 왜 이러나? 온건기아파와 급진기아파의 대립도 배경이에요. 그리고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러 갔다가 차관 도입 실패했다. 배경 다 있죠, 책에. 이것도 배경입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지원 약속도 배경이고 청푸전쟁도 배경이죠.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지. 끄덕끄덕. 됐나? 전개과정, 역시 전개과정도 선후관계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개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문장들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정국에서 거사합니다. 혹여나 우리는 한능검이기 때문에 지도나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우정국이 보이면 거의 19은 갑신정변 문제입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거사했죠. 그래서 막 칼침 놉니다. 그래서 여기 민영익 같은 경우는 홍영식에게 칼침 막 이쪽 사람들에게 칼침 33방 막 맞고 그래요. 거사에서 죽일 사람들 다 죽이고. 근데 진짜 쿠데타 성공하려면 왕을 잡아야 되잖아. 왕이 창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 창덕궁이 너무 넓어서 일본 공사관에서 지원해준 경비병 700명 데리고는 창덕궁을 수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궁궐로 왕을 옮겨야 돼. 그래서 잠자고 있는 고종과 민비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경우궁이라는 아주 작은 궁궐로 옮깁니다. 자, 온건기아파를 상당히 죽였고 급진기아파들이. 그리고 지금 고종까지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쿠데타 성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이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 14개조 정강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죠. 보기자료에 막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14개를 다 암기하라고 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5개만 암기하십시다. 지금 제 책에 5개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갑신정비 1조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실은 이 갑신정변 1조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이 문장을 집어넣으니까 이 개화파들이 아니 그냥 대원군은 청나라에 잡혀가 있으라고 해라. 대원군은 벌모로 가 있는 게 낫다. 왜? 대원군은 이 개화하는 사람들과 척을 졌던 통상수교 거부론자잖아. 쇄국 정책을 폈던 인물이잖아. 그런 대원군을 왜 데리고 오려고 하냐고 막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갑신정변 주역이었던 김옥균이 탁자를 치고 일어나서 입들 닥쳐. 나 한마디만 할게. 나 안동 김씨야. 그러니까 입 닥쳐. 무슨 말이죠? 아니 김옥균은 안동 김씨야. 흥선 대원군과 집안의 원수 사이죠. 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축출했으니까. 나는 안동 김씨고 대원군은 우리 집안을 박살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원한이 있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이지 않는가. 왕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 볼모로 끌려가 있어서야 어찌 자주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김옥균과
개인이 권력 잡자고 자기 시아버지 왕의 아빠 대용군을 청나라에 잡혀가도록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던 민비와 저는 김옥균에게 100번 점수를 주겠는데요. 2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확립하라. 이게 훗날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칩니다. 3조 지조법 개혁. 이거 세금제도 개혁입니다. 조세제도 개혁이야. 12조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호조를 먹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죠. 그래서 김옥균이 호조 판서가 됩니다. 13조 모든 정령을 의정부에서 의결하고 반포해라. 이게 바로 입헌 군주제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 갑신정변이에요. 14개 정강 5개는 보기자료 계속 나옵니다. 청에 대한 4대 관계 청산,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입헌 군주제 이야기, 의정부에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여러분 제가 추가하자면 수어망사 같으면 내시부를 혁파해라,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규장각을 폐지해라, 환상미를 폐지해라, 이런 거 의정부와 육조에 필요한 기관을 없애라. 저는 알고 있지만 한능검에서는 5개만. 14개 정강을 딱 발표하고요. 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또 재개입해. 이놈의 청나라. 그럼 이 청나라가 청푸전쟁 때 빠져나갔던 1500병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청나라 병력이 3000병력이 돼. 그럼 일본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배반을 합니다. 일본이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 조선에서 청과 싸우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했나 봐. 이게 일본의 배반이죠. 그렇다고 하고 좋은 집안이긴 하지만 자신들 하인들 데리고 3000병력 청나라 군대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부 다 재물포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의 도망을 치고 이 홍영식만 아버지가 영의정이어서 그런지 좀 큰 소리 칩니다. 형들 먼저 몸을 피하시라. 내가 조선을 안정시키고 형들 부르겠다. 그랬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정확히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고종이 보는 앞에서 다른 관료들이 목을 베버리죠. 이들은 놀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천하? 딱 이들이 3일간 권력을 잡았다. 이걸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 선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정국 이야기 나오면 갑신정변이다. 14개 정강 복이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다. 청나라가 재개입하고 일본이 배반해서 3일 천하로 실패했구나.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여러분, 이모군란로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갑신정변 때 이 청나라가 민비를 다시 한번 살린 거죠. 민비는 김옥균 진짜 싫어했거든. 김옥균 등에 의해서 이 경우궁이라는 작은 궁궐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는 됩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망할 놈의 일본 공사관 또 불타. 그러니까 또 배상금 지불해야 돼. 이모군란 때도 일본 공사관이 불타가지고 배상금 지불했던 게 재물포조약. 대신 재물포조약은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내용까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배상금 지불만, 그게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 조선과 청이 체결한 조약이야. 일본 공사관 불타서 우리가 배상금 지불했다고. 그런데 갑신정변이 84년 12월인데요. 85년에 이 갑신정변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나라 텐진에서 청나라 총리 이홍장과 일본의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조약을 체결해요?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텐진 조약이 우리 역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자체가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싸울 뻔한 거 아니야. 청나라와 일본이.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 대빵이 텐진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셔야 되겠냐. 우리끼리 싸울 뻔했던 이유는 조선 땅에 두 나라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 군대를 다 빼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용 보세요. 텐진 조약에서는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공동으로 철병되는 게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모군란 때는 두 나라 군대가 같이 들어와서 주둔해 있다가 갑신정변 때 두 나라 군대가 같이 군대를 뺐죠. 그리고 나서 공동 파병권. 저 바보 조선은 분명히 우리 둘 중에 한 나라에게 또 군대를 요구할 것이다. 먼저 군대를 조선 땅에 올린 나라는 상대국에 통보하자. 만약에 청나라가 군대를 올리게 되면 일본에게 통보하자. 정확히 10년 후에 여러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동학군을 막지 못한 민비가 오빠 도와주하고 청나라에게 또 도움을 청하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군대 올리면서 일본에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알리니까 일본은 진짜 청나라와 전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전쟁할 명분이 없었거든. 이건 기회다 하고 일본이 군대를 올려서 바로 이 공동 파병권 때문에 청일전쟁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훗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는 게 텐진 조약입니다. 결과적으로 텐진 조약 때문에 무슨 전쟁? 훗날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이모군란 결과
제물포 조약, 그리고 조청상민 수령력장정,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 청진조약. 됐죠? 여러분 그럼 봐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지금 한반도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84년에 치열하게 대립했어요. 여기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4년에 조선과 수교했던 나라 어떤 나라죠? 러시아. 러시아가 연해주 치고 들어오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맞닿았잖아.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이게 여러분 갑신정변 직후 상황이에요. 이게 1885년이고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내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고 벌써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 점령해서 약 2년간 거문도에서 영국군이 주둔합니다. 이거 연도 갑신정변 84년 12월, 84년 5월 달에 러시아가 먼저 수교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강국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강대국 누가? 독일인 부들러가 그리고 육일준은 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온 친구입니다. 보빙사로 갔다가 돌아와요. 이들이 뭐?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한반도 중립화론 역시 연도 1885년. 그러니까 갑신정변 직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한반도 중립화론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갑신정변 직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한반도 중립화론. 아유 비하인드 스토리 빼고 하니까 지금 몇 분이죠 PD님? 이 정도 만에 이렇게 끝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필기하지 않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지금 강의가 전개될 텐데 필기하면서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까지 풀면 20분 가겠네.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